네, 이 민족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글을 하나 좀 간단하게 읽어드릴 텐데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족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도 아마 어디 꼽혀 있을 텐데 아주 얇은 책이어서 첫 책 한번 좀 봅시다. 깊이. 금융법론 옆에 있는 예. 제목 한번 보시죠. 허구의 민족주의라는 책. 한스 울리히 벨러라고 하는 분이 쓴 한스 울리히 벨러. 이 한국판에 대해서 또 서문도 따로 써주고 이 한국어판 서문에 한스 울리히 벨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까요? 한국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에 한국의 민족주의가 이전 한국 역사 속 국가들의 영광스러운 과거를 허구적 민족의 역사로 바꿔 해석했다고 나는 단언할 수 없다. 들으셨어요? 한국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민족주의가 이전 한국 역사 속 국가들이 한국 역사 속 국가, 말하자면 신라, 고구려, 백제, 고려, 국가들의 영광스러운 과거를 허구적 민족의 역사로 바꾸어 해석했다. 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한국사를 자기는 잘 몰랐어. 그러나 민족주의는 19세기 이후 비로소 한국에서도 철저히 근대적 현상으로 등장할 수 있다. 내가 보기에 민족주의는 스스로 설정한 이중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 민족주의는 내부적으로는 평화로운 시민공동체, 외부적으로는 민족 국가들끼리 협력하는 평화로운 시스템, 둘 모두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쭉 있고 민족주의 개념을 이제는 걷어내고 대신 헌법국가, 법치국가, 사회복지국가라는 새로운 토대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자, 딴 거 하나. 요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만. 자, 이 문장은 에르네스트 르낭이라고 하는 사람이 1823년에서 1892년간을 살았던 프렌치입니다. 프랑스 사람입니다. 저서로는 지적 도덕적 개혁, 예수의 생애, 기독교의 기원에 대한 비판적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런 책들입니다. 로마 제국이 몰락한 이래, 더 구체적으로는 사르마니우 제국이 붕괴한 이래 서유럽은 민족국가로 분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대에는 민족국가라는 것을 겪지 않았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집트, 중국, 고대 바빌로니아, 물론 고대 조선은 결코 민족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태양의 아들이나 천자가 이끄는 일단의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민족, 중국 시민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집트 시민, 이집트 민족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의미에서 민족국가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쭉 나가는 글입니다. 사르마니우 제국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거 서양의 거의 모든 미스테리 추리물에 고대 국가로 나오는 게, 중세 국가로 나오는 게 사르마니우 제국. 다빈치 코드에도 이제 이게 나왔고요. 다빈치 코드류의 해석에 따르면 예수의 부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아이를 임신하고 남부 유럽으로 피신해 가서 이제 만든 예수의 후손이 만든
대제국이 이제 바로 사르마뉴의 그 통일 유럽이었다. 뭐 이런 주장도 있죠. 믿거나 말거나합니다만은. 그러므로 종족적인 고려는 근대민족 국가를 구성함에 있어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종족, 그럼 혈통이냐? 아니다. 프랑스는 켈트족이기도 하고 이베리아족이기도 하며 게르만족이기도 합니다. 독일은 게르만족이기도 하고 켈트족이기도 하며 슬라브족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의 엘베강 이동, 제가 말하자면 공산주의 벨트 농업지역이었다고 하는 그 지역이 이제 엘베강 이동인데, 엘베강 이동은 슬라브족이었다. 이탈리아는 종족 분류가 가장 어려운 나라입니다. 갈리아인, 에트룰리아인, 펠라스기족, 그리스인 등이 말할 수 없이 혼합되어 있다. 영국의 여러 섬들은 대체로 켈트족과 게르만족의 피가 혼합되어 있음을 보여주는데 비율은 모르겠다. 아무도 모른다. 결국 진실은 순수한 종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종족적인 분석에 정치의 근거를 두는 것은 공상의 기초를 두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이제 종족 나오고, 그 다음 언어 얘기가 쭉 나옵니다. 언어? 무슨 언어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최근에 이제 어떤 우리나라 한국 고대사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제 김춘추가 고구려 연개소문을 만나러 갔을 때 통역을 데리고 갔느냐 안 데리고 갔느냐 뭐 이런 논쟁들, 안 데리고 갔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은 당연히 데려갔다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1강에서는 얘기했습니다만 베네딕트 앤더슨의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족의 개념을 간단히 생각해보자. 민족주의 주장자들입니다. 민족주의 주장자라 그러면 뭐 단재 신채호 선생 에서부터 이제 들 수 있을 텐데, 글쎄요, 단재 신채호 선생 때 민족주의가 그토록 강렬한 형태로 나온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말하자면 요즘 이제 독도 문제 가지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아주 호랑이처럼 생긴 신용화 교수, 이런 분들도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민족주의 이론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다음 세 가지 패러독스에 대해서 자주 짜증을 냈을 뿐만 아니라 당혹감을 느끼기까지 했다. 1. 역사가들의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 민족은 근대성을 가진 반면 민족주의자들의 주관적인 눈으로 볼 때 민족들은 고대성을 지녔다. 저 고대로부터 우리는 한 혈통으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만주벌판에서 말다리던 시절 민족. 2. 근대 세계에서 모든 사람은 그 혹은 그녀로서 성별을 가진 것처럼 본질적으로 국적을 가질 수 있고 가져야 하고 가질 것이라는 사회문화적 개념으로서의 국적의 내셔널리티의 형식적 보편성이 있는 반면에 민족주의는 구체적 표현에 있어서 바꿀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3. 민족주의가 정치적으로는 위력이 있지만 철학적으로는 그 내용이 빈곤하고 일관성마저 결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족주의는 개인에게 있어서 신경병처럼 피할 수 없는 현대 발전 이론의 병리학이요. 신경병처럼 본질적으로 모호하고 여차하면 백치로 전락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세계에 떠맡겨진 무력감이라는 딜레마의 뿌리를 두었으며,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민족 개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민족은 공동체로 상상된다. 주권을 가진 것처럼 상상된다. 민족은 제한된 것. 말하자면 중국 민족하고 한국 민족은 다르다. 그 민족의 그 어떤 구성 분자에 있어서. 지금 현대 한국말을 사용하던 사람은 몇 프로나 될까요? 제주도는 굉장히 다른 방언을 가지고 있죠. 신라 고구려 백제 때는 언어가 통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프랑스 사람들은 뭐 프렌치에 대해서 뭐 어마어마한 프랑스 말에 대해서 자존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프랑스 말이 세계 최고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프랑스 혁명이 나던 1789년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를 사용한 사람은 일드 프랑스라고 일컫는 프랑스 파리의 그 외곽 일부 지역을 포함한 그 중심부 전체 인구로 따지면 13% 정도만이 알아먹을 수 있는 프랑스를 했다 그래요. 신라가 통일하기 전에 우리나라 한국말이라는 게 있었을까? 그럼 언제부터 통일되었나? 공교육이 생기면서부터입니다. 국민교육이라는 게 생기면서부터. 제가 책을 하나 민족주의는 반역이다는 책이 아까 썼는데 임지영 교수 아까 책을 뽑아 놓는다고 저기 있군요. 저 윗줄에 아까 그 책 옆에 반역이다 그 책 그 옆에 예. 이 한양대학교 임지영 교수 그림인데 임지영 교수는 대중독재라는 개념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대중독재 1, 2, 3권까지 있습니다만 민족주의는 반역이다고 하는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입니다. 임지영 교수나 서울대 경제학과에 있는 그 이영훈 교수나 임지영 교수는 대중독재라는 아주 좋은 그 책을 편집을 했습니다. 이건 뭐 직접 저서는 아니고 물론 본인 논문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뭐 옛날 공부할 때 붙여놨던 견출지들인데요. 주로 이제 대중독재가 어떻게 해서 민족주의하고 결합되는지에 대해서 잘 연구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민주주의가 잘못 샛길로 빠지면 이 민주권론이 잘못해서 샛길로 빠지면 어떤 독재자를 내세운 대중독재로 흘러간다는 게 임지영 교수의 이론인데 물론 임지영 교수 혼자만의 이론은 아닙니다. 뭐 굉장히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임지영 교수가 이제 그 개념을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를 했죠. 그때 그 대중독재 이 대중이 바로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중독재라는 현상 자체가 소위 민족독재 그 민족이라고 하는 소속감을 같이 나누는 어떤 집단, 대중들이 어떤 형식적 독재자를 내세워서 다수결, 대중의 힘이라는 것을 가지고 관철시키는 어떤 독재. 사실 대중은 독재라는 말하고 어울리 셀프 컨트라딕션이죠. 자기 모순적인. 대중이 1인 독재거든요. 독재라는 것은 한 사람이 제멋대로 한다는 게 독재인데 대중이라는 게 한 사람도 아닌데 스스로 모순이죠. 사회적 기업 이런 말처럼 모순입니다. 사실. 안철수는 사회적 기업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만은 MB정부도 사회적 기업을 많이 육성한다고 하긴 했어요. 그라민은행 같은 그런 것. 어떻든 뭐 거의 다 나중에 다시 한번 하고요. 대중독재란 말이 셀프 컨트라딕션인데 이때 대중이라는 게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대중독재 1권, 2권, 3권 뭐 이렇게 여러 권 책이 나와 있어요. 이제 여러 논문들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있고 저기 또 어디 보면 3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임지연 지엄 이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하는 이 책도 아주 재밌는 책이어서 이 민족과 관련돼서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책은 제가 이제 벌써 몇 권 소개를 드렸죠.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민족이란 단어가 예를 들어서 백성민의 종족할 때 족자를 쓰는 민족인데 이 민족이란 단어는 일본 사람이 만든 글자입니다. 일본 사람이 네이션에 대응해서 만든 게 이제 민족이죠. 네이션에 대응해서 만든 게. 그래서 네이션 스테이트와 민족 국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구상의 최초의 민족 국가 그러면 이제 흔히 이제 네덜란드를 얘기하고요. 그 스페인하고도 독립전쟁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민족국가 그 다음 두 번째,
엄밀하게 말하면 두 번째입니다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첫 번째의 민족 국가가 미국입니다. 미국을 우리가 민족 국가다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미국이 무슨 민족 국가냐? 미국은 다 민족 국가다. 그게 왜 민족 국가냐? 그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족은 종족 개념입니다. 종족, 혈족. 근데 우리가 민족 국가를 할 때 민족이라는 것은 그냥 민중 이런 뜻입니다. 민중. 일반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 그 네이션 스테이트. 민족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족 국가란 말을 쓸 때 늘 그 혼동을 느끼는 게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단일 민족 국가 이렇게 생각하죠. 일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 애들이 민족이라는 말을 이제 19세기 말에 만들어냈고, 유럽에서는 민족이라는 말을 언제부터 썼을까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유럽에서 민족이라는 단어는 뭔가 이제 국가를 구성하는 단위로서의 민족 이런 뜻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그냥 뿔뿔이 흩어져 있는 민중은 아니고 뭔가의 목적의식 속에 느슨하지만 일체화되어 있는 민중, 그걸 민족, 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민중이죠, 뭐. 그럼 유럽에서는 민족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쓰게 된? 1789년 민족은 출생한 날짜가 있습니다. 민족은 출생한 날짜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민족이 없었냐? 없었습니다. 왜? 인간이 어떤 단어를 쓰거나 무언가 존재했으면 거기에 합당하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인식하는 어떤 존재가 있었다. 그럼 그걸 표현한 단어가 있었던 거예요. 민족이란 단어가 없었다. 그 민족은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민족이라는 말로 표현해야 될 어떤 구체적 실체가 없었던 겁니다. 한민족 이런 거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세록인가요? 거기에 보면 일제 때 임진왜란 때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일본 애들이 쳐들어왔을 때 일반 민중들이 예를 들어 경복궁 불지르고 노비문서 다 불태우고 오히려 해방의 날이 왔다고 좋아했다는 거. 그 당시 지배계급하고 민중들이 일체감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민족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저항해야 된다 이런 의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병은 누가 했냐? 그건 양반들이 하는 거죠. 양반들이 이제 자기 집안에 자기 노비들 자기 집안에 예를 들어 소장농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으고 해가지고 이제 양반의 하나의 지휘 명령에 따라서 소집된 것이지, 일본 민족이 외놈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민족의 강토인 한반도를 지켜야 된다. 분연히 떨쳐 일어나자 민족 여러분 이런 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민족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생겼냐? 1989년 11월 정도 된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럼 이 출생이 했다? 민족은 태어났다? 언제? 1789년 어디서? 프랑스에서. 무엇을 위해서? 파리 혁명 수비대였습니다. 프랑스 혁명 수비대. 프랑스 혁명 수비대가 최초의 개병제였거든요. 징병제였습니다. 국민개병제, 징병제. 그 당시 군대에서는 이제 암구호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도 군대 가면 암구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에 이제 깜깜한 밤에 누가 사람이 앞에 부시러 가면 총을 겨누고 저 사람이 우리 편인지 적인지 아군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서로 약속된 어떤 문자를 주고받는 것을 암구호라 그러거든요. 암호죠, 암호. 암호, 암구호 이렇게 소리를 외치기 때문에 구호라 그러는데, 암구호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미리 약속이 되죠. 낮에 야 오늘 밤에 우리가 깜깜한 데서 만나게 되면 서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확인하는 게 좋을까? 담배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라면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걸 암구호라 그래요. 근데 저건 모르니까 어떻게 약속되었는지를. 그래서 담배 했는데 라면하고 답이 안 나오면 총을 땅 하고 쏴버리는 거죠. 적이니까. 그걸 암구호라 그럽니다. 근데 프랑스 혁명 수비대들이 약속을 하기를 암구호를 약속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더구나 불이 없었으니까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나 민족이야 이렇게 답을 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민족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출생은 언제냐? 1989년 어디서? 프랑스 혁명 수비대 파리에서.